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 재미없죠. 가격 말고 이것들을 주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시키라고 하는 그룹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가장 큰 금융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홍콩에 이미 라이센스 받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미 세워놨죠. 거래소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를 출시한다? 자체 코인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면 바이낸스 코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시키에서도 그 코인 그 티커가 HSK랍니다. 뭐 코인도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자체 블록체인까지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인터뷰 중에서 봤더니 이 코인이 이제 ERC20다. 이거 이제 뭐냐면 이더리움 위에다가 그냥 코인 일단 얹혀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이더리움 생태계와의 협력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면 자체 체인 구축에도 도움이 크게 된다. 일단 3분기 코인을 출시해서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막 에어드롭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케팅 하겠죠. 커뮤니티를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올해 4분기 EVM 레이어 2 퍼블릭 체인을 출시할 것이다. EVM은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인데요. 결국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체인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레이어 1이 아니라 그냥 이더리움 레이어 2로 퍼블릭 체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코인을 순서가 이런 거죠. 코인을 출시하는데 이더리움 위에 얹히겠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출시를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더리움의 힘입니다. 누구나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고 연결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더리움이 막강하다. 자, 소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 아시죠? 소니의 워크맨 기억하십니까? 그 소니입니다. 소니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소니움 이제 시바리움 하듯이 소니움입니다. 이 수준에 출시할 예정인데 이것 역시도 뭐다?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ZK 롤업이 있고 옵티미스틱 롤업 이건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찌됐건 여기는 이제 옵티미스틱, OP 스택을 통해 구축을 해서 슈퍼체인을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와 연동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요, 제가 보니까 거의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전에 사실 탑5 안에 제가 다 머릿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십 가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레이어 2가 많죠.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확실히 커지는 건 맞습니다.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다가 다 고가도로를 이제 깔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의 안정성은 내가 가져가면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 근데 이더리움은 커질지언정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자기 걸 써줘야 됩니다. 이 고가도로 내가 그 위에 올려놓은 이 레이어 2가 채택받기가 점점 제가 볼 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어 1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경쟁이 많이 치열해진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땐 그 플랫폼의 경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야 마켓 있고 백화점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장 볼 때 그냥 쿠팡이나 쓱배송이나 아니면 마켓컬리나 이런 데 그냥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금 그런 느낌의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이더리움도요. 다른 네트워크, 다른 레이어 1, 다른 레이어 2, 이 연결이 잘 호환이 돼야만 합니다. 이더리움조차도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위에 있는 자산이 여기 솔라나로도 가고 아발란체로도 가고 알고랜드로도 가고 헤데라로도 왔다 갔다 이거 굉장히 필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지금 가격만 보신다면 이더리움 ETF하고 오히려 사실 가격이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분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죠. 이더리움을 이 친구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글로벌 최고의 가치의 망입니다. 가치 네트워크는 이 고속도로 위에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이더리움
지금 엄청나게 뭐 쟁여놓고 있는 거죠. 자, 엘살바도르 3월부터 매일 비트코인을 한 개씩 샀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5개월 동안 매일 한 개씩 샀더니 어쩌다 보니 지금 160일이 지난 거죠. 160 비트코인을 추매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 다이어트에 비유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루 내가 운동을 안 하고 하루 식단 조절을 안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날까요? 하루 이틀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긴 어렵죠. 이것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에이씨 그냥 오늘 뭐 떡볶이 먹지 라면 먹지 뭐 피자 그냥 먹지. 투자에 정확히 똑같이 한번 적용해 봅니다. 매일 비트코인 한 개, 뭐 우리로서는 이게 이제 뭐 우리 규모는 아니죠.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 기준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떼서 떨어질 때 뭐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꾸준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이게 매일 혹은 매달 이렇게 사는 게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그 차이를 느끼기는 극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 차이가 특히 이제 지난 1년, 2년, 3년간 꾸준히 실천을 하셨다라고 보면요. 이 차이는 언제 나올까요? 내년 내가 쏟아 부었던 모든 그 금액보다 더 이제 어느 순간 수면 위로 확 올라가는 내년 상승장이 크게 올 거거든요. 이게 연말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언제일지는. 그때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저는 투자의 어떤 그 비결이랄까요? 자, 러시아에서 코인 거래소 만든다고 했는데 한 군데인 줄 알았습니다. 봤더니 두 군데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환 거래, 국제 무역을 위해서 거래소 두 개 설립한다. 이미 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 이미 지난달에 시켰습니다. 자, 거래소는 어디에 들어선다? 하나는 국가의 수도죠. 모스크바의 하나. 사실상 또 경제 또는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 뭐 금융의 중심지일 수도 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총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각 거래소 만들겠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합니다. 이번 계획은 이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두 곳 설립한 그 목적이 외환 거래와 국제 무역. 근데요, 이 두 개를 하려면 이제 비트코인, 코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이거 뭐 대금, 무역 대금 결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문구가 저한테 좀 힌트를 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제 무역을 하고 외환 거래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뭐가 더 편리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활용도 측면, 뭐 그 속도, 뭐 수수료, 제가 볼 때 모든 측면, 왜 비트코인은 사실 또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양자택일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그럼 뭐 망하겠습니까? 이거 안 쓸까요? 비트도 저는 일부 쓸 거라고 봅니다. 단 이제 예를 들면 그 무역 대금이 워낙 큰 곳 또는 이제 그 반미 제재를 아주 세게 받는 곳, 뭐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란이랄지 북한이랄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거래 규모에 한해서 전 비트코인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알트코인과 달라요. 이더리움, 솔라나, 알고랜드, 뭐 헤데라 이런 친구들은 사용하려고 만든 코인입니다. 리플, 스텔라 사용하려고 쓰려고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가 더 클까요? 저는 사용 가치보다는 저장 가치가 훨씬 크다. 이 트럼프가 얘기한 그 워딩이요. 그냥 그 트럼프 머리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략적인 국가의 비축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내러티브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어디다 쓰냐? 뭐 국가적으로 옛날 그 러시아도요. 모라토리움 그 국가 부도 선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 아르헨티나 뭐 수도 없이 국가 부도 나면 모라토리움 나 못 갚겠다. 국가 부도를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97년도 있었잖아요. IMF 구제 금융. 그런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IMF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축적해 놓은 걸 그때 갖다가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비트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건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실 상대방과 뭔가 거래, 뭐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 상대방을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 우리가 이제 받는데 얘가 월세 안 내면 어떡하지? 혹시 모르니까 보증금 걸어 넣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게 뭐다? 비트코인 당연히 많이 이렇게 이제 담보로 보증금으로 많이 쓰일 거고요. 이것을 담보로 대출 많이 저는 앞으로 활발하게 이것도 RWA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거래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거래소가 두 곳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러시아에서 국제무역과 외환거래 액수가 적으면 이렇게 두 곳까지 찢어서 만들진 않았겠죠. 아주 많을 것이다. 근데 거래는 쉽게 말하면 코인도 사고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나중에 CBDC로 이게 왔다 갔다 특히 이제 외환들끼리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영 거래소입니까? 러시아는 국영 거래소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얘긴즉슨 뭐 하겠다? 디지털 화폐를 철저하게 국가에서 주도하에 통제 운영하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사 가시기 전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IB라고 있는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그 다자 개발행이다. 이제 2019년 기준인데 지금은 회원국이 100개가 넘습니다. 109개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누가 이 설립을 계획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가 있는데 공식 언어는 영어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요. 다자간 개발은행 또 국제금융기관이라고 분류를 해놨네요. 이게 위키피디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고 현재 109개 회원국 생각보다 많죠. 저는 이게 아시아자가 붙어서 회원국이 다 아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시아가 제일 많죠. 42개국, 유럽 26개국, 아프리카 22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남미 8개국, 북미도 2개국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초기 자본금이 1,000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자본금 또는 세계은행 자본금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이 은행이 받았고요. 출범 이후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잠재적인 경쟁자 또는 대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아시아개발은행은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은행. 뭐 쉽게 그냥 IMF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만든 이 아시아 이름이 어렵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이게 지금 세계은행과 IMF의 잠재적인 경쟁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미국, 일본 주도, IMF 세계은행도 친미국 국제기구입니다. 반면에 지금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는 중국판 IMF라 보시면 됩니다. AIIB에서 미국과 일본은 회원국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도의 뭐 투자은행들, 국제기구들에 맞서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 이제 은행, 뭐 지원 단체가 하나 생긴 거죠. 자,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AIIB는 중국판 IMF다. 자,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블록체인 기반 3억 달러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저는요, 투자가요, 일단 지식을 많이 쌓으시다 보면 이게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현재, 과거를 보면 미래가 얼추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강해지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확신하죠. 여기에 배팅하는 게 투자입니다. 현실, 지금 이게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미 벌어진 게 뭡니까? 중국판 IMF에서 지금 뭐 했다? 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입니다. 물론 지금 이 금액이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아주 작은 규모지만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누가?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에서. 지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RWA입니다. 자산 토큰화인데 미국만 RWA 할까요? 중국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주도인데 회원국 109개국.
유럽,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 뭐 브릭스, 중남미 할 것 없이 자산 토큰화가 뭘까요? 확정된 미래 아닙니까? RWA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 무역, 외환 거래의 주요 통화로 쓰이는 게 뭐다? 가장 일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C, USDT, 이거 테더죠. USDC. 이 친구들로부터 그래서 선택받은 고속도로 또는 인프라 또는 망에 투자하는 게 뭐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블랙락의 뭐 15차선, 16차선 고속도로다. 과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과거에는 코인에 관해서 다단계고 사기고 불법이고 속이고 속였잖아요. 뭐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JP 모건에서 했지 않습니까? 막 그 직원들 해고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속임수를 썼는데 지금은 세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젠 대놓고 보여줘요.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대놓고 RWA다 뭐 ETF다 할 거 다 뒤에서 말 뒤집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반인들은 확신이 없을까요? 첫 번째, 어, 각종 퍼드를 생성합니다. 뭐 독일 정부 퍼드, 뭐 마운트걱스 퍼드, 뭐 이제 퍼드 종류만 제 머릿속에 한 20가지가 있거든요. 뭐 리플 소송,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과 과장과 거짓을 섞어버립니다. 이러면 대부분 혼란에 빠져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퍼드를 딱 유포했을 때 그것도 폭락장, 조정장에서 이거 유포했을 때 불신과 이게 나중에 이제 분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떠나는 게 바로 패닉셀이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가격이 상승해도 어느 레벨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불신 단계라고 하거든요. 불신 단계에 꿈쩍도 안 합니다. 그거 다 죽은 거야. 절대 안 믿다가 언제 다시 믿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폭등장이 다시 연출될 때. 그때 다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게 포모입니다. 옆에서 샀는데 몇 억 벌었대. 에이씨, 그럼 난 더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 매수를 하고요. 고점에 매수를 해서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 거의 이제 꼭지 부근에서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르는 대신에 1년 동안 페이크를 주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4년 내내 지금 4번 연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또 패닉셀을 하겠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이클이죠. 확신이 없는 이유는 사실 지식과 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복잡하게 드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이게 이제 뭐 실시간 데이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순위라 보시면 1위는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약 110만 개로 추정합니다.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이낸스입니다. 55만 개. 3위야 지금 이게 8개월 만에 블랙락이 전 세계 비트코인 개수 3위로 갑자기 올라섭니다. 단 8개월 만에. 4위가 코인베이스. 뭐 3위가 이제 블랙락이 코인베이스에 투자해놨으니까 이제 그게 그거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 26만 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랙락이 또 여기 투자 많이 해놨잖아요. 22만 6천 개, 미국 정부가 21만 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게 추정치예요. 약 19만 개 정도 되지 않겠냐. 피델리티가 18만 개, 블랙원이 16만 개.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나란히 7위와 8위의 랭크가 되어 있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예언 아닌 예측을 해봅니다. 미국 정부 뭐 트럼프는 절대 안 판다고 뭐 공약을 했겠지만 나중에 이거 퍼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요? 나옵니다. 독일 정부 5만 개 가지고도 그 정도 겁을 줬다면 21만 개면 꽤 이거 써볼만 하겠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순위에 올리는 건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 친구는 뭐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추정할 뿐이죠. 사실상 1위가 그럼 누굽니까?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중국계 거래소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미국과 중국 투성입니다. 실물 경제에서만 G2, 미국, 중국이 GDP 1위 아닙니까? 디지털 경제도 G2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파워의 기준이 지금 뭡니까?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어. 지금 그거 아닙니까? 물론 작년
11월 기준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급등락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여전히 거래량 기준 압도적 1위 거래소는 여전히 바이낸스입니다. 예전에 뭐 바이낸스 파산한다 어쩐다 막 겁이 나서 안 망합니다. 어지간해서는 그 망할 단계가 사실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지금 4위에 랭크가 돼 있죠. 업비트가 더 높습니다. 물론 업비트는 이제 그 순위가 왔다 갔다 할 거지만요. 자, 글로벌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의 60%가 어디에 있다? 미국에 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SEC가 뭐 하고 뭐 리플 빵형 얘기를 들어보면 뭐 미국 규제 때문에 반규제, 반코인 때문에 지금 다 우리 떠나려고 한다. 말은 뭐 코인 지옥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 제일 많아요. 세계 1위입니다. 리플도 유니콘, 서클도 유니콘, 코인베이스도 유니콘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또 있습니다. 트론 위에다가 테더를 많이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올렸는데 이제는 이더리움도 웃돌고 있다.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 트론과 이 저스틴 선 무시하시면 될까요? 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세력이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그 장펑처럼 말고 최근 지금 이제 그 리차드 텅이라고 있습니다. 이 CEO가 우리는 그 코인베이스는 IPO 21년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IPO 사실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자금이 충분하다. 이거 이제 그 뉴스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년이 아닙니다. 올해만 바이낸스에서 1000명을 더 뽑을 것이다. 우리 사람 많이 뽑아 지금 필요하다. 그 중국의 바이낸스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의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1위와 2위, 1위가 테더죠. 2위가 USDC인데요. 이 둘 간의 격차가 3배가 넘어갑니다. 거래량으로 보나 시가총액으로 보나 미국보다 중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면서 전 세계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지금 거의 이게 치열하게 정말 피 튀기면서 경쟁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인 시장 장악하기 위해서. 이미 장악이 사실 제가 볼 땐 다 거의 끝이 났죠. 자, 매수의 적기는 언제입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죠. 자산의 가치가 가격보다 훨씬 높을 때. 반대로 하면 가격이 훨씬 저평가돼 있을 때가 매수의 적기입니다. 매도의 적기는 언제입니까?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높을 때, 가격에 거품이 엄청 끼어 있을 때 팔고 나가야겠죠. 그럼 지금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여쭤보시면요. 지금 저희는 여전히 저는 상승장에 위치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피오리, 이제 4계절 이론이죠. 지금 우리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상승장에 위치하지만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저평가 받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을 뭐 안 볼 수는 없어요. 가격을 봐야겠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 저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만이 아니라 큰 그림, 가치, 미래를 보고 배팅을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전 진짜 투자자라고 보거든요. 자, 코인 시장의 예언을 하나만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21년 7월 9일 이때 뭐 가격 뜨거웠었던 그때죠. 사실 그 석탄일 그 한번 이렇게 침체가 됐다가 조금씩 회복이 일어날락 말락 약간 그때 이제 분위기 별로 안 좋았을 때거든요. 자, 비트코인 가격 6만 달러를 넘었을 때 비트코인 삽니다. 제게 더 얘기해 주세요. 근데 3만 달러가 됐을 때는 비트코인 쓰레기야, 이게 쓰레기. 가격이 빵으로 가고 나는 다 팔 거야. 관심 하나도 없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가 처음에는 이게 어 그냥 뭐랄까요? 그냥 실망하다가 이게 분노하고 이 패닉스를 하고 이제 진짜 떠나버립니다. 실제 석탄일에 많이 떠나셨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2021년. 시장 심리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그 제가 뭐 가끔씩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반데르 포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비트코인이 6만 달러일 때 찾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비트코인 6만 달러에서는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좀 더 알고 싶은데 비트코인 뭡니까? 뭐 블록체인의 미래 사람들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똑같은 가격인데 지금은 6만 달러 앞에 아무도 없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우리도 뭐 1억 3천, 4천, 1억 5천 가면 줄을 서겠죠. 이게 우리 돈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비트코인 1억일 때 지금 8천만 원인가요? 아무도 지금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한 1억 5천만 원 갔을 때 사람 없을까요? 이 숫자만 바뀔 뿐이에요. 비트코인 2억 됐을 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3억으로 올라가니까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5억으로 바뀌면 또 5억일 때 폭락해서 5억이 되면 사람들 다 떠나겠죠. 10억이 되면 다시 또 전 재산을 끌고 들어올 겁니다. 호재나 악재가 뭐 선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일본에서 금리를 결국 뭐 연말에 올릴 것이다. 또 이번에 뭐 FOMC에서 또 뭐라고 그 연준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 것이다. 다 소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장의 심리는 변치 않을 것이다. 이 시장 심리라고 하는 것, 대중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반대로 가야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